2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승인을 미루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다시 커졌기 때문인데요. 3대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스 내에서 추가 긴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깍크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는 각각 1.28%와 1.32% 빠졌습니다. 그리스 구제 금융이 유보되면서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 종가 대비 배럴당 1달러 17센트 하락한 98달러 6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급증한 탓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이탈리아 은행권 34개사의 신용 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습니다. 또 이들 은행들의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해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합의한 긴축안에 대해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리스가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긴축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15일 다시 개최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스 문제도 다시 악화된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도 부진했고 또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이탈리아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면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살펴볼 이슈들이 많은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죠. 오늘 순서는 우리 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스 악재 다시 발목을 잡히면서 6주 만에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끝까지 참 그리스가 애를 먹이는 것 같습니다. 좀 네. 그리스가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 개장을 했습니다. 유로존이 그리스가 합의한 긴축안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구제금융 승인을 유보한 것이 제일 큰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무역직자 규모도 6개월 내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찬가지로 좀 악재가 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5일로 15일로 구제 금융이 연기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S&P가 이탈리아의 34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140포인트가량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장후반까지 계속해서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지만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급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막판에 낙폭을 조금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재정적자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 어떤 시장 강세에 의한 그런 저가 매수 그런 영향도 좀 충분히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을 땐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소재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 낙폭 좀 많이 만회를 하면서 0.69%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8% 그리고 S&P 500 지수는 다우 산업지수 똑같은 마이너스 0.6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별로는 에너지 관련주, 소재 관련주가 좀 좋지 않았지만은 종목별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뉴욕그래서 유로넥스트 같은 경우는 4.51%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링키드인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7.7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락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본다면 XPD 같은 경우는 1.18%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뉴언스는 13% 그리고 트루릴리징 같은 경우는 28%가
어떤 급락을 보이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좀 그리스 문제가 안정을 찾는가 했더니 주말 동안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가 2차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긴축안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요구 사항도 요구했다고요. 어떤 예. 조건들이 있나요? 일단은 참 그 유로존 같은 경우 그래서 네. 참 원비덥다는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구제금융의 그 어떤 긴축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보다 조금 더디다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 연립정부를 그 지지하는 새 정당의 긴축 정책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위한 3대 선결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9일 저녁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긴급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장클로드 유로그룹 회장이 그리스 정부의 합의안이 재정적자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서 3억 2,500만 유로 규모의 추가 재정 축소를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 의회 패키지 승인, 그리고 4월 총선 후에도 긴축안 이행을 약속하는 서명각서 같은 어떤 추가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 세 가지 조치에 그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1,000억 유로 그 탕감을 골자로 한 국채교환 합의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그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이유가 앞서 1차 구제금융 지급 당시에 약속했던 이행사항을 그리스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현재 지배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추가적인 어떤 그 조치에 대해서 그리스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크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 노조의 연대 파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라오스 소속의 4명의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당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추가 긴축 재정에 합의를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현재 7시에 추가 긴축에 대한 그 그리스의 어떤 그 표결이 예정이 되는데 어떤 네. 결과가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따 8시에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파데모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강력하게 어떤 그 추가 긴축에 대한 합의를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오스당 같은 경우는 한 30석 정도, 한 16석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그 표결이 통과가 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 정부의 의회 표결이 우리 시간으로 오는 8시에 발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7시에 그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나오게 된다면 좀 한번 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자세한 속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용평가사 스탠다드&푸어스가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34개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은행권으로 번졌네요. 네. 네. 일단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와 네. 연관된 은행들의 어떤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조금은 예고가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국제신용평가기관 S&P가 유니크리드와 같은 이탈리아 34개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있었던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탈리아 1, 2위 은행인 유니크레디트 그리고 인테사의 장기 채권 등급을 A에서 AAA 플러스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3위 은행인 몬테데이 파스치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로 강등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추가 강등에 대한 가능성도 현재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은행업의 위험평가도 그리고 위험도 기준을 기준 그룹 3에서 기준 그룹 4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게 현재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높은 대외 채무 비율을 고려할 때 대외 금융 위험에 대한 이탈리아 취약점이 고조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로 인한 이탈리아 은행들도 도매 자금 시장에서 차환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향후 몇 년간 이탈리아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 예상이 된다고 덧붙였는데 아무래도 은행들의 수익성이 조금 낮아질 것이라는 부분들에 조금 아무래도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달 13일 날 S&P는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A에서 트리플 플러스로 2단계 강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추가
추가적인 조치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그리스 문제로 인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다면은 이런 이탈리아 강등 소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 미치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좀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믿었던 미국의 지표마저 사실은 좀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6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하기도 했다는데요. 자세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미국 무역 적자도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는데 네. 참 이 부분도 좀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평소 때는 그렇게 영향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악재가 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 488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3.7% 증가를 하게 되면서 6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 1.3% 증가를 하면서 2,276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2008년 7월 달 이후에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상품 부문 무역 수지 적자가 64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서비스 부분에서는 또 반대로 1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같은 경우에는 231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11월 달 268억 7천만 달러보다 감소를 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지난해 그 2011년 무역 적자 규모 같은 경우에는 5,580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10년 5천억 3천만 달러에 비해서 580억 달러가 증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는 2,955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그와 반대로 수출도 한번 살펴본다면 수출 같은 경우는 원유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1,788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월 대비 0.7%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12월 재정 적자 규모도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향후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할 압박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지표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 좋았던 지표도 있고요. 안 네. 좋았던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았던 지표를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네. 무역 적자와 마찬가지로 2월달 미시건대 소비심리 지수도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톰슨 로이터 발표에 따르면 2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 예비치 같은 경우에는 72.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3개월 연속 계속해서 가파른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번엔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주춤했다는 부분이 좀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예상치인 74.5 그리고 전월 지난달 75.0을 하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가솔린 가격 상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좀 시장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2월 소비자 기대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달 69.1 대비해서 소폭 감소한 68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지수는 79.6을 기록을 하면서 전달 84.2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1년 뒤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는 3.2%를 기록을 하면서 1월달 3.3%에 비해서 소폭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향후 5년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2.9%를 기록을 하면서 1월달 2.7%에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2월달 수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확정치가 더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은 괜찮았던 지표인데 미국 재무 발표에 따르면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적자 규모 같은 경우에는 27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498억 대비해서는 급격히 감소를 하면서 향후에 있을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할 압박이 다소 완화되기도 했었고요. 정부 지출은 2,760억 달러였던 반면에 세수는 2,34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80억 달러는 세수가 줄어든 어떤 덕도 있었지만은 1월 1일 날 일요일인 탓에 실업급여 수당이 12월 말에 미리 지급이 되면서 지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인해서 적자 개선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했다고 재무부는 또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 내용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스 문제가 다시 또 부각되면서 유럽 증시 역시 하락세를 보였었죠. 네. 유럽도 마찬가지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조금 안 좋게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자,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승인을 유보한 것이 마찬가지로 악재가 됐었고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긴급회의에서 그리스 정치권이 합의한 긴축안을 보완을 하고
15일까지 서명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발표가 있고 난 뒤에 마찬가지로 그리스 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고 극우 정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약세 출발했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원점으로 돌아간 그리 협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좀 제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떤 그 낙폭을 확대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0.73%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1.41%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0%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본다면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 문제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은행주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본다면 파산을 신청한 사부 같은 경우에는 8.6% 하락을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알카텔 루슨트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마진이 증가할 것인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13%또 급등하는 반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볼 텐데요. 국제 유가 역시 하락세를 보였더라고요. 네, 국제 유가 그리고 금값이 동시에 좀 네.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 따르면 3월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에 전날 대비죠. 전날 대비 1.17달러, 1.2% 하락한 배럴당 98.6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그 결정에 대해서 유보가 됐다는 그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그리스에 대한 악재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한 영향도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는데 4월 인더블 그 금값 같은 경우에는 전날 종가 대비 15.90달러, 0.9% 하락한 온스당 1,725.30달러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 IEA 그리고 오펙에서 유럽과 미국의 경제 성장세 약화 등과 같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이유로 원유 수요 전망치를 내렸는데 이런 연유가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좀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원유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금값 같은 경우 조금 통화 가치와 좀 연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좀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는 이유 때문에 금값이 조금은 하락했다는 부분들 조금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살펴봐야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와 함께 또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또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보죠. 일단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월요일은 예정이 네. 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조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1월달 소매 판매 그리고 1월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2월 기업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미국 GDP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매 판매 같은 경우 0.7%, 0.4%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매 판매 증가세가 다시 한번 그 확대로 상승적으로 전환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5일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좀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주간 NBA 모기지 신청 지수, 그리고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업 지수, 그리고 12월 해외 자본 유출입 동향, 그리고 1월 산업 생산, 그리고 1월 설비 가동률, 2월 NAHB 주택시장 지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도 조금 많은 지표도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그 주간마다 단위로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주택 지표인 주택 착공 건수, 주택 허가 건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물가,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도 한번 좀 살펴본다면 실적이 조금 많이 발표가 되면서 조금 영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2월 14일 화요일부터 예정이 되는데 메트라이프 진가가 14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아베크롬 비앤피치 그리고 컴캐스트, 딘푸즈, 디어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2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바라골드, 제네럴 모터스 아무래도 제네럴 모터스의 어떤 실적 발표는 조금 신경을 좀 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스트럼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캠벨스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그 조금 체크해 볼 만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13일 같은 경우 영국의 30억 파운드 국채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4일 같은 경우에는 BOJ 통화정책,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월달 수출입 물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로존 재무장관이 그리스가 그
표결이 예정이 되는데 이로 인한 어떤 구제금리 승인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이 40억 유로 그리고 이탈리아가 80억 유로의 국채 만기가 예정이 돼 있고요. 16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93억 유로의 국채 만기, 그리고 17일 같은 경우는 그리스가 13억, 포르투갈이 37억, 그리고 스페인이 130억 유로 정도의 국채 만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에 이어서 GM의 실적 그리고 일본의 GDP까지 이번 주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자세히 살펴봤는데 마감 시황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도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재민님. 네, 뉴욕 증시가 주간 단위로는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스 최종 합의 초과가 곤두세우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번 주 증시 관전 포인트 역시 네. 코스피지수 2000선 재돌파와 그리고 안착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6개월 만에 2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였죠. 그래서 지난 10일, 그래서 금요일 1.04% 하락하면서 1993.71포인트까지 밀렸었습니다. 이는 그리스 최종 합의 여부가 또 지연되는 우려와 함께 최종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 때문에 우려감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최종 합의 여부에 결국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여건은 우호적 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 모두 양원 흐름을 이어갈 전망인데요. 그리고 오늘 15일에 80억 유로 규모의 이탈리아 국채 꽤 큰 물량이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 역시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LTR로 이제 장기 채권 대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상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아무래도 국내 증시 금주 한 주 해외발 소식의 변동성이 가장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는 해외발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전략이 궁금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돌파하자 펀드 환매 물량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좀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금주 한 주 증시의 변동성 키워드는 결국 수급이 핵심 키워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말씀하신 대로 기간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같이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물려있던 장기 이제 펀드들 그런 환매 물량이 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열풍을 몰았었던 자문형 랩, 이대명 랩 아마 작년에 웬만한 투자자들이 진짜 많이 가입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이 이대명이나 자문형 랩은
압축형 펀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물량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만약에 주춤해지고 시장이 약세로 전환이 되는 상황 속에서 펀드의 자문형 랩, 일임형 랩 물량까지 나온다면은 랩에 작년에 들어온 지금 금액이 추정치로만 10조 원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랩 워크아웃 시장까지 지금 시장에 상당히 좀 조정이 될 만한 그런 수급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한매 조짐이 최근에 증권사랑 은행 쪽에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벽이 2차선 근처에서는 증시의 상승 속도 분명히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올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작년 말 1825.74로 패장을 했었는데요. 올 들어서 9.19% 거의 최대 상승폭을 나타났습니다. 증시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낸 이제 상승폭을 보여주는데요. 증시 여건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 지표 그리고 유럽 경기 둔화 완화 그리고 유럽의 어떤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환경은 우호적이지만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어닝 모멘텀으로 오른 주가 그런 상승이 아니라 유동성 결국 수급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상승을 이끌 재료가 지금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올 가능성이 오히려 상승보다 큰 한 주가 좀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주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오늘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파악하기보다는 좀 매매 전략만 일단 세워드린다면 기술적 가열권을 고려를 한다면 1차적으로 2050선 이상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전략을 계속 구사하시고요. 투자 유망 업종은 여전히 유동성으로 순환매 장세, 가대낙폭, 우량주랑 중소형주 이런 것들 순환매로 이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 장세에 대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어쨌든 어닝 모멘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유업종 같은 경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업종 그리고 가대낙폭했던 어떤 태양광, 풍력 이런 대체 에너지주 그리고 건설, 기계 중국 관련 중국이 아무래도 경기 둔화가 좀 완화가 된다면은 건설이나 기계, 철강 이런 중국 관련 업종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것을 이번 주 좀 한 주 전망으로 그리고 전략으로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무엇보다 수급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주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앤 이슈가 이어집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금융사와 카드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여파가 아시아 국가로 번지면서 아시아 경제 전망에도 노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더 떨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파생시장 거래 규모가 부동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파생상품 시장이 커진 이유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다른 날에 비해서 현격히 높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 4년간 24%나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이 26%나 올라 전셋값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국회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통과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를 놓고 정부와 업계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 무엇인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 정부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매출 2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1.5%만 받아라. 정부가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카드사가 지키지 않으면 영업 정지나 허가 등록 취소 처분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가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요. 그동안 카드사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받으면서 일반 자영업자들로부터는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카드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까지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수수료를 정부가 정한다는 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마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맹점이 수용하는 수수료를 금융위원회가 산출하라는 법은 사실상 집행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정무위를 통과한 상태여서요.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아있는데요. 반발이 거세기는 하지만 일단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원칙보다는 좀 표에 휘둘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포퓰리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또 어떤 것들이 남아있나요? 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명분은 좋지만 원칙과 신뢰의 바탕하에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게 정치인들의 몫인데요. 그런데 요즘 선거를 앞두고 눈앞에 표를 잡기 위해 세금을 퍼준다거나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구잡이로 추진 중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저축은행 피해 구제 특별법인데요. 원래 은행 예금 보호 한도는 5천만 원까지인데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저축은행이 망해도 그 이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자의 손실은 예금보험 기금에서 메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결국 다른 예금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저축은행 특별법은 원금은 일부밖에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원칙과 고수익을 노릴수록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지만 표에 눈이 먼 정치권이 법을 통과시킨 나쁜 선례로 두고두고 남을 전망입니다. 네, 다음은 유럽과 미국의 경기 침체 여파가 아시아 국가 경제 전망에도 노란불이 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당장 타격이 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을 살펴보면요. 주요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4.8%입니다. 이는 지난해 9.2%보다 약 0.8%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입니다. 거의 정체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외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도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과 유럽이 사실 안 좋아도 아시아 국가들이 잘 버텨주면서 세계 경제가 잘 굴러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 성장률 전망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우선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높은데요.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에 타격을 받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높은 물가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크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 카드를 쉽게 쓰기 힘들다는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약 20%였는데요. 전년도 30%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고요. 소매 증가율도 낮아졌습니다. 때문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큽니다. 일본은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요. 재정 부실이 심화되면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아시아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둔화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 유럽들의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아시아 경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파생 시장은 거래 규모로 보면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세계 시장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까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세계 거래소 연맹에 따르면은요, 지난해 전 세계 파생 상품 시장의 거래량은 전년보다 약 9% 증가한 141억만 계약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 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량 증가율은 이보다는 조금 못 미친 4.4%였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면서 전 세계 시장 거래량의 27%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유럽의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유렉스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이유는요. 코스피 200 주가 지수 옵션 시장 때문입니다. 거래 비중으로 보면 전 세계 주가 지수 옵션 거래량의 80%가 넘습니다.
네, 파생상품 시장 세계 1등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죠. 예, 파생 상품 시장이 발달해야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기고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요. 문제는 현물 시장과 균형 잡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파생 상품 시장은 이에 비해서 좀 비대하다는 게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파생 상품 시장이 커진 이유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 해지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판에 뛰어들듯이 주가지수 옵션이나 선물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개인의 거래 비중은 약 32%로요. 외국인보다 높았고 기관 투자자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위험이 높고 정보가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당연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금융당국은 최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는 현재 10만 원인 코스피 200 옵션 승수를 3월부터는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셋값 상승률이 가팔랐는데요.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 4년간 24%나 올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나요? 예,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중에서도 나눠서 보면 서울이 26% 올라서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서울은 강남권보다는 비강남권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강서구가 38% 올라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등도 많이 올랐습니다. 평형별로 보면 소형 평형의 전셋값이 많이 뛰었는데요.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이하가 41%나 올랐습니다. 신도시 중에서는 동탄 신도시가 무려 87% 오른 점이 눈에 띄었고요. 오산, 하남,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떨어지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살자는 수요가 많아서 전세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들어보겠습니다. 예, 14일에는 소셜 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이 제정됩니다. 또 지식경제부가 내놓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창출 현황 자료도 관심이 가고요. 15일에는 경기지표 중에서 통계청이 내놓는 1월 고용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고용지표는 통계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치인 테마주 주가 조작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17일에는 정부의 물가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세 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 정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 좀 악재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낙폭 좀 컸어요. 네, 아무래도 뭐 2,000선을 네. 급하게 달려오느냐고 좀 쉬어가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관의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주가를 좀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로그램 매물과 말씀드린 기관의 매물로 인해서 2,000선을 내주면서 장을 하락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보다 20.91포인트 떨어진 1993.71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닷새 만에 하락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날 미국 뉴욕 증시는 그리스 정치권이 2차 구제금융에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좀 하락으로 마감을 한 게 조금은 아이러니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는데요. 또 한때 외국인 또한 팔자로 좀 돌아서면서 장을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후장에는 이제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조금은 그래도 하락세를 좀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외국인은 뭐 술렁이는 흐름을 보인 끝에 868억
이렇게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이 2,800억 주식을 순매도 보여줬고 네. 개인이 3,2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장을 조금은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이 역시 매수세에 가입이 되면서 장을 좀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4.4포인트 상승한 528.67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리스 총리 및 3당 대표들이 2차 구제금융에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좀 상승으로 동반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이 장 후반에 역시나 사자로 돌아서면서 코스닥은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전날에 비해서 외국인이 155억 정도 매수를 보여줬고요. 특이하게 또 기관도 323억 매수를 보여줬고 개인만이 442억 정도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점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은 좀 강하게 올라오기도 했는데 지난 금요일 어떤 업종이 좀 크게 하락을 했고 크게 올랐는지 특징 업종과 이슈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뭐 대부분 업종이 좀 하락으로 네.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주춤하면서 네. 좀 장은 크게 오르지 못했다. 또 기관이 매도세가 보여주면서 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학이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2.5% 정도 하락을 보여줬고요. 전기전자나 유통, 음식, 또 은행 이런 부분들도 1% 넘게 하락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철강 금속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좀 강세를 보여줬고요. 운수 창고나 통신 등 일부 업종도 좀 강세를 보여준 점은 좀 특이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 대부분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는데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시총 20개 종목이 뭐 모두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LG화학이 3% 넘게 하락을 보여줬고요. 호남석유나 SK이노베이션, S-오일 등 화학 등도 또 2%에서 4%대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또 신한지주나 KB금융, 또 하나금융지주 등 뭐 대형 은행들도 좀 고전을 면치 못했고요. 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죠. 2%대로 밀리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LG전자 그리고 LG도 2%에서 3%대 동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와 반해서는 뭐 코스닥은 대부분 업종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LG넷 이 중에서는 이제 자전거와 터널 관련주가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한 점이 이제 특이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LG 네트워크스가 자전거 소매업에 진출하지는 않겠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와 참 좋은 레저 상한가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터널 관련주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터널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 수해 방지용 대심도 터널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터널 관련주들도 또 상승세로 마감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금속 업종들이 또 4% 이상 상승을 보여줬고요. 전기전자 부품이나 뭐 반도체, 섬유의료, 제약 이런 부분들도 1%에서 3%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대장주죠. 셀트리온이 1.1% 이상 오르면서 장을 마감을 해줬고요. 포스코 캠텍이나 메이드포스트 등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5%에서 6%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포스코 ICT는 최대 주주인 포스코가 지분 매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안철수 연구소 역시 6% 이상 떨어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특징 업종들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번 주 정말 살펴봐야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 그리스 의회에서 추가 긴축안에 대한 합의 결과도 발표가 될 텐데 오늘 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리스 쪽은 뭐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네. 중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저께 오늘 아침에 뉴스에 좀 많아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리스 뭐 국민들은 뒤에서 막 아우성을 치고 네.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가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호재가 악재가 되는 또 악재가 호재가 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타결이 된다면 또 악재가 호재로 급변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보고 가야 될 상황이고 지금 장 자체는 수급장, 그다음에 유동성 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장은 뭐 아무래도 자금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들이 매도를 워낙 많이 해놨던 자금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그리고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언제 끝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리가
추가 상승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2,000선을 도달을 했는데 너무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네. 쉬어가는 거는 당연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분할 매수로 주식을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이 상승으로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1월 소비 판매와 산업 생산 지수가 아무래도 전월 12월보다는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좀 더 보여주고 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트를 조금만 한 번만 보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왼쪽이 이제 저희 코스피 지수고요. 오른쪽이 다우지수인데 요 부분 요게 1월달 저희 1월달 부분하고 우측에 이제 1월달 미국의 다우지수 1월달 이후 이제 주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모습을 살펴본다면 커플링으로 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8월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그랬죠. 같이 하락을 보여주면서 10월 이후에 움직임이 크게 바뀌었다 볼 수가 있거든요. 국내 증시 10월 이후에 추가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고 뉴욕 증시는 10월 이후에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1월 이후 1월 달보다 충분히 그리고 8월 달에 하락했던 것보다 더 높은 이런 추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 국내 증시 역시도 2,000선 이상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급격하게 달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쉬어가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지수상을 보면 지금 현재 골드크로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드크로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는 언제든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여준 이후에 추가 상승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나 추가 상승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는 이런 방안으로 가시는 게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우지수와 비교해도 국내 증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증시가 수급과 유동성 장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급과 유동성이 몰려있는 업종을 아마 좀 주목해서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업종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리는 거랑 좀 큰 게 뭐 다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이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나 건설, 그리고 IT,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선과 태양광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금요일이나 오늘도 좀 많은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많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많은 종목을 갖고 왔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OC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오일 그다음에 화학주 중에서는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 이런 부분들을 대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서 OCI는 태양광주로 이제 관련됐기 때문에 OCI가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한 달간 2,700억 정도 매수를 보여줬고요. 지난 5일 동안에도 1,200억 정도 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OCI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화를 봐도 알 수 있는데 한화가 거래 정지가 하루 동안 있다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여진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도 웅진에너지 또 SA에너지 그다음에 오성 LST 신성 솔라에너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가 충분히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눈여겨보면 좋은 테마주와 함께 업종들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방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